이게 불법이라고요? 제가 3억 원 주고 산 집이 불법이라고요? 구청 공무원 앞에서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35년을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3억 원을 만들었죠.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면서요. 드디어 샀어요. 내 집을. 주변 시세보다 700만 원이나 싼 매물. 베란다도 넓고 완벽했죠. 저는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입주하고 한 달 후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불법 증축, 철거 명령. 제가 산 집의 3분의 1이 불법이었어요. 700만 원 싸게 산 게 아니라 불법 건물을 비싸게 산 거였죠. 3억 원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35년이 무너지는 데는 3년이면 충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5살이고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모은 돈으로 집을 샀다가 큰 낭패를 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특별히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병원 일은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 근무도 돌아가며 했고요. 환자분들 옆에서 혈압 재고, 링거 갈아드리고, 주사 놓고, 식사 도와드리고, 발이 퉁퉁 붓는 날이 많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도와드리는 게 보람 있었거든요. 월급은 처음엔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10년쯤 지나니까 150만 원 정도 받았고 제가 그만둘 무렵엔 230만 원 정도 됐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고 생활비 보태고 남은 돈은 무조건 통장에 넣었어요. 남편도 저만큼 알뜰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어요. 우리 부부는 외식도 거의 안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고깃집에 가는 게 전부였죠. 옷도 백화점엔 가본 적이 없고 시장에서 싸게 사 입었어요. 여행도 아이들 졸업 기념으로 한 번씩 가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일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 가고 저녁 늦게 집에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졌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우리 집이 언젠가는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남편 적금이랑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뒤로는 더 빨리 모였어요. 7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63살 되던 해 통장 잔고가 2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남편 적금까지 합치면 3억 원 가까이 됐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게 제 35년이구나 싶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일만 2,700일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 한 채 마련해 보자고요. 우린 평생 월세만 살았으니까 이제 진짜 우리 집에서 살아보자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고 노후의 월세 걱정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매물을 보고 인터넷으로 시세를 찾아보고 주말마다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저희 예산으론 아파트는 어렵고 빌라나 연립주택 정도가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좋은 매물이 있다고 했어요.
재개발 예정 지역 바로 옆 동네라고요. 3억 원인데 주변 시세가 3억 7천만 원이래요. 내일 같이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구나. 35년 일한 보람이 이제 결실을 맺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남편이랑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갔어요. 사장님은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인상이 좋았어요. 웃으면서 저희를 맞아주셨죠. 사장님이 말했어요. 이 동네가 지금 뜨고 있다고요. 바로 옆 구역이 재개발 확정됐는데 그쪽 주민들이 이사 오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대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엔 손도 못 댄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남편도 관심 있어 보였습니다. 매물은 2층짜리 빌라였어요. 저희가 볼 집은 2층이었습니다. 45평 정도 됐어요. 방이 셋이고 화장실이 둘이었죠. 베란다도 넓었고요. 현관 들어서자마자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남양이었거든요. 저는 한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거실이 넓어서 손주들 오면 같이 놀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부엌도 제법 컸어요. 김치 냉장고 놓고 식탁 놓아도 여유가 있었죠. 작은 방엔 남편 책상 놓고 큰 방은 저희가 쓰고 나머지 방은 손님 방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베란다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죠. 베란다가 정말 넓었습니다. 한 5평은 되는 것 같았어요. 빨래 널고도 공간이 남았어요. 화분도 여러 개 놓을 수 있었죠. 저는 베란다에서 꽃 키우는 게 꿈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전 주인이 15년 전에 샀대요. 그분이 베란다를 확장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수가 넓은 거래요. 주변 같은 빌라는 30평밖에 안 되는데 이 집은 45평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이득이라고 강조했어요. 가격은 3억 원이었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니까 같은 빌라 2층이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했어요. 평수가 작은데도요. 저희 집은 평수도 넓은데 3억 원이니까 700만 원은 싼 거였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인분이 급하게 이민 가신대요. 미국에 계신 아드님이 오라고 해서 빨리 정리하신다고요.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고 했습니다. 빨리 계약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간대요. 저는 남편한테 속삭였어요. 여보, 이 집 어때요? 마음에 드는데.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고 했어요. 가격도 싸고 집도 깨끗하고 베란다도 넓고요. 사장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저희는 잘 몰랐지만 사장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근저당 없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전 주인이 현금으로 사셨대요. 대출도 없다고 했죠. 저는 베란다를 다시 봤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화초 키우고 아침마다 커피 마시고 저녁엔 남편이랑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상상을 했어요. 손주들 오면 여기서 놀아주고 명절엔 온 가족이 모여 밥 먹고 생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가 좋아요. 우리 집 여기로 해요. 남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35년 만에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구나. 사장님이 기뻐했어요. 잘 결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집 정말 좋은 집이라고요. 재개발되면 값도 더 오를 거라고 했어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1억은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날 바로 계약금을 냈어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바로 이체했죠. 중도금은 한 달 후에 1억 원, 잔금은 2달 후에 2억 원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700만 원을 번 기분이었거든요. 그 돈이면 에어컨도 새로 사고 냉장고도 바꿀 수 있었어요. 거실 소파도 새로 살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가 집 샀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생겼다고요. 아이들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자식들한테 떳떳해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랑 저는 그날 밤 외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소주 한 병도 시켰습니다. 남편이 잔을 들었어요. 여보, 수고했어. 3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여보도 고생했어요. 우리 이제 편하게 살아요.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내 집이 생긴다는 게, 드디어 월세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잠들기 전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우리 복 받았어.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행운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요. 2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중도금 1억 원 내고 잔금 2억 원 내는 날까지 저는 매일 설렜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새집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꾸밀까? 가구는 뭘 살까? 커튼은 무슨 색으로 할까? 그런 생각만 했죠. 잔금 치르는 날 저희는 부동산에 갔어요. 전주인 아주머니도 오셨습니다. 60살쯤 돼 보였어요. 인상이 좋으셨죠. 저한테 웃으면서 인사하셨어요. 집 잘 쓰시라고 하셨습니다. 2억 원을 이체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 평생 번 돈이 한순간에 나가는 거였거든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이잖아. 저도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래, 우리 집이야. 전주인 아주머니가 열쇠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그 열쇠를 받아들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집 열쇠구나. 35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내 집 열쇠구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날 오후 저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월세방에 있던 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0,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죠. 옷가지며 그릇이며 이불이며 남편 책도 많았어요. 저는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사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튿날 이사를 했어요. 이사 비용은 80만 원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새 집 앞에서 이사짐을 기다렸어요. 트럭이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구나. 짐을 다 들여놓고 정리하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옷장 정리하고 부엌 정리하고 거실 꾸미고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너무 즐거웠거든요. 베란다에 화분도 10개나 샀습니다. 장미랑 제라늄이랑 페투니아를 샀어요. 첫날 밤 저희는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기분이 어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정말 우리 집 같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집들이 왔어요. 큰애가 과일 한 박스 들고 왔고 작은애는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5살짜리 손녀가 집이 넓다고 좋아했어요.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놀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서요. 큰애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작은애도 거들었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손녀가 베란다로 나갔어요. 꽃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죠. 손녀 손을 잡고 꽃 이름을 알려줬어요. 이게 장미고, 저게 제라늄이고, 저건 페투니아야.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 쭉 살 거야. 아이들이 돌아간 뒤 남편이랑 저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베란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둘이 앉아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잘한 것 같아. 집값도 싸게 샀고, 집도 마음에 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옆집 빌라는 3억 8천만 원인데, 우리는 3억 원에 샀잖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집 꾸미는데 정신없었어요. 커튼을 새로 샀습니다. 거실엔 베이지색, 안방엔 연두색으로요. 소파 커버도 샀어요. 부엌에 그릇 정리함도 샀죠. 베란다엔 선반을 놓고 화분을 더 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 오셨어요. 65살쯤 돼 보였습니다. 과일을 들고 오셨죠. 저도 커피를 대접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10년 넘게 사는데 참 좋은 동네예요. 사람들도 착하고요. 저는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여기 재개발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 구역은 확정됐대요. 우리 구역도 곧 될 거래요. 그럼 집값 오르겠네요? 제가 물었죠.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당연하죠.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잘 산 거구나. 700만 원 싸게 산 것도 모자라 집값까지 오르다니. 남편한테 자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복 받았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재개발 확실하대요. 그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줬어요. 장미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장미였어요. 너무 예뻤죠. 저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온 것 같다고요. 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햇살을 받으며 꽃을 보고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편함에 구청 등기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싶어서 뜯어봤어요. 그게 제 인생을 뒤흔든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을 때 손이 떨렸어요. 제목이 건축물 위반 사항 통보 및 시정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내용을 천천히 읽었죠. 귀 소유의 건축물 중 베란다 확장 부분이 무단 증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증축이며 등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하여 30일 이내 자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베란다가 불법이라고요? 미등기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여보. 큰일 났어요. 남편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불법이라고? 저희는 부동산에 달려갔어요. 사장님이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밀며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팔 때 이런 말 없었잖아요. 사장님이 변명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전 주인이 말 안 했거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확인을 하고 팔았어야죠. 사장님이 손사래를 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네요. 하지만 저도 속은 거예요. 전 주인이 숨긴 거라고요. 저희는 구청으로 갔어요. 건축과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물었죠. 이게 정말 불법인가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베란다 확장 부분이 무허가 증축입니다. 도면을 보여줬어요. 원래 집은 3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베란다를 확장해서 15평을 늘렸대요. 허가 없이요. 그래서 등기상으론 30평이지만 실제론 45평인 거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저희가 산 집의 3분의 1이 불법이라는 말이었거든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30일 안에 철거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남편이 물었어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1년에 200만 원입니다. 철거할 때까지 매년 나와요.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1년에 200만 원이요? 집에 돌아와서 둘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저는 베란다를 봤어요. 아침마다 커피 마시던 그 베란다가, 꽃 키우던 그 베란다가 불법이라니. 남편이 말했어요. 전 주인한테 연락해보자. 저도 동의했죠. 부동산에서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받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베란다가 불법 증축이라는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아주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도 사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판 거예요. 저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말했어야죠.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말하면 누가 사요? 그리고 계약서에 현 상태로 인수한다고 써 있잖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도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우린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700만 원 싸게 산 게 아니라 불법 건물을 비싸게 산 거였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담 비용이 15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현 상태 인수 조항이 있어서 소송 이기기 힘들어요. 저는 울먹였죠. 그럼 어떡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베란다를 철거한다. 돈이 500만 원쯤 들어요. 둘째, 이행강제금을 내며 산다. 1년에 200만 원씩이요. 셋째, 집을 판다. 하지만 위반 건축물이라 싸게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35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뒤척였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한 달이 지났어요. 저희는 베란다를 철거하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이 없었거든요. 집 사느라 돈을 다 쓴 데다가 이사 비용에 가구 사느라 통장이 텅 비었어요. 남편 적금도 해지했고요. 구청에서 다시 편지가 왔어요. 시정명령 불이행 통보서였습니다. 이행강제금 2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죠. 내년에도 철거 안 하면 또 200만 원 나온대요. 그 다음에도요. 철거할 때까지 계속이요. 저는 병원에 복직 신청을 했어요. 65살에 퇴직했는데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받아줬어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죠. 이행강제금이랑 똑같았어요.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을 구청에 내는 셈이었습니다. 남편도 일자리를 구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죠. 한 달에 180만 원 받았어요. 67살 남편이 밤새 일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병원 가려면 7시에 나가야 했거든요. 남편은 7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우린 현관에서 마주쳤죠. 다녀오세요. 들어와요. 그 말밖에 못했어요. 남편은 낮에 자고 밤에 나갔어요. 저는 저녁에 퇴근해서 혼자 밥 먹었습니다. 남편 깨우기 싫어서 조용히 먹었죠. 저녁 10시에 남편이 일어나 밥 먹고 출근했어요. 우린 거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또 이행 강제금이 나왔습니다. 200만 원이었죠. 이번엔 낼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은행에 갔죠. 담당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겠대요.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평가사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베란다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불법 증축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가사가 말했어요. 그럼 등기상 평수로만 계산됩니다. 30평이요. 며칠 후 평가서가 나왔어요. 감정가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에 샀는데 2억 3천만 원이라니 7천만 원이 날아간 거였어요. 은행에서는 1억 원까지 빌려준대요. 이자는 연 5%였습니다. 저희는 1억 원을 빌렸어요. 이행 강제금 400만 원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쓰려고요. 하지만 매달 이자가 40만 원씩 나왔습니다. 남편 월급으론 이자도 못 갚았어요. 집을 팔려고 했어요. 부동산 3곳을 다녔습니다.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위반 건축물은 팔기 힘들대요. 누가 사겠냐고 했죠. 한 사장님이 말했어요. 2억 원에 내놔도 안 팔릴 거예요. 2억 원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3억에 샀는데요. 사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선 리스크예요. 그래서 싸게 줘야 해요. 아니면 베란다 철거하시든가요. 저는 절망했어요. 철거하려면 500만 원, 안 하면 매년 200만 원, 팔려면 1억 원 손해. 어떻게 해도 손해였습니다. 제 35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큰애가 울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저는 대답했죠. 걱정시키기 싫었어. 작은애가 돈을 보태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손살을 쳤습니다. 너희 돈 받을 순 없어. 어느 날 밤 남편이 편의점에서 쓰러졌어요.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죠. 저는 새벽에 연락받고 달려갔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로로 혈압이 올랐어요. 쉬셔야 합니다. 남편은 일주일 쉬고 다시 출근했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둬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자라도 갚아야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베란다 꽃들이 다 죽었어요. 물 줄 시간이 없었거든요. 마른 꽃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울었어요. 저희 인생도 저 꽃처럼 시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이행 강제금이 600만 원 쌓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1000만 원 넘게 냈고요. 저희 통장엔 늘 10만 원도 안 남았어요. 남편은 더 야위었고 저는 무릎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자를 석 달째 연체했다고요. 갚지 않으면 집을 경매 넘긴대요.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매요? 우리 집을요? 큰애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큰애가 2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자를 갚았죠.
남편이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둘이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말도 없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느 주말 저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옆에 왔습니다. 우린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 못해서.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제가 너무 급하게 결정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너무 좋은 매물인 줄 알고 확인도 안 하고 샀잖아. 저는 울었어요. 35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게, 한 푼 한 푼 모은 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었어요. 남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갔어요. 2억 원에라도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시세가 더 떨어졌어요. 1억 8천만 원에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1억 8천만 원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3억에 샀는데 1억 8천만 원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개발도 무산됐어요. 그래서 집값이 다 떨어졌습니다. 재개발이 무산됐다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조합이 해산했대요. 주민 동의를 못 받아서요. 그래서 이 동네 집값이 전부 폭락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개발도 없고 집은 불법이고 가격은 폭락하고 삼박자가 다 맞았습니다. 나쁜 쪽으로요.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집에 와서 계산해 봤어요. 집을 1억 8천만 원에 팔면 대출 1억 원 갚고 이행 강제금 600만 원 내면 7,400만 원 남았습니다. 3억 원 들여서 7,400만 원 건진 거였어요. 2억 2,600만 원 날린 셈이었죠.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팔아요. 이대로 있으면 더 잃어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빨리 정리하자. 매물로 내놨어요. 1억 8천만 원에요. 석 달 동안 아무도 안 봤어요. 가격을 1억 7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석 달이 지났어요. 1억 6천만 원으로 내렸죠. 그제야 한 분이 보러 왔어요. 젊은 부부였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베란다를 물었습니다. 이거 불법이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그래서 싸게 내놨어요. 부부가 의논하더니 1억 5천만 원 제시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받아들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팔았어요. 대출 갚고 강제금 내니 6,400만 원 남았습니다. 3억 원이 6,400만 원 된 거였어요. 2억 3,600만 원을 잃은 거였죠. 계약하는 날 저는 도장을 찍으며 떨었어요. 제 3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집을 팔고 나니 6,400만 원이 남았어요. 저희는 그 돈으로 다시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20평짜리 빌라 1층이었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죠. 35년 일해서 결국 다시 월세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남은 돈 3,400만 원으로 앞으로 살아야 했어요. 남편은 편의점을 그만뒀습니다. 더는 건강이 안 좋아서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무릎도 아팠어요. 저도 병원 근무를 줄였습니다. 주 4일만 나가기로 했죠. 저희 수입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식비 40만 원 쓰면 끝이었어요. 외식은 꿈도 못 꿨죠.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샀어요.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습니다. 병원비 나갈 일 생기면 저축한 돈을 깼죠. 3,400만 원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큰애가 찾아왔어요. 쌀 한 포대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저는 받기 싫었어요. 너희도 살기 힘들잖아. 큰애가 우겼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는 쌀을 받으며 또 눈물이 났어요. 작은애도 가끔 반찬을 가져왔어요. 직접 만든 김치랑 밑반찬이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하지만 속으론 미안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얻어먹고 사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남편이 일자리를 또 찾았어요. 아파트 경비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준대요. 저는 만류했어요. 여보, 건강 안 좋은데 무슨 경비를 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돈을 벌어야지. 이대로는 못 살아. 남편은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서 사람들 드나드는 걸 확인하고 택배 받아주고 쓰레기 치우고요. 68살에 하기엔 힘든 일이었어요. 저도 병원 근무를 다시 늘렸습니다. 주 5일로요. 몸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둘이 일해야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병원비 내고 나면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통장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2년 전엔 3억 원이 있었는데 이젠 1,000만 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허탈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구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입주민한테 혼났어. 택배를 잘못 전달했다고.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남편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 나이에 경비 일하면서 욕먹고 사네. 저는 남편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운이 없었던 거예요. 둘이 앉아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랑 김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물었어요.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된 것 같아? 저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덜컥 샀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700만 원 싸다는 말에 눈이 멀었어. 등기부등본 제대로 볼 걸 그랬어. 저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 그래요. 베란다가 왜 그렇게 넓은지 의심했어야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린 건강하잖아. 일할 수 있잖아.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직 건강해요. 다시 모으면 돼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은 경비실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우린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저축이 조금씩 늘었어요. 1,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엔 제대로 확인하고요. 손주가 놀러 왔어요. 이제 8살이 됐습니다. 할머니 집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손주가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이사했거든. 작은 집이 관리하기 편해서.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놀았어요. 손주를 보내고 남편이 말했어요. 손주한테 미안하네. 제대로 된 집도 없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요. 집은 나중 일이에요. 밤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돼? 저는 대답했어요. 후회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이제 앞만 보고 가야죠. 남편이 웃었어요. 맞아. 우리 70까지는 일할 수 있어. 그때까지 모으면 또 뭐 되겠지.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힘내요. 그렇게 3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이제 68살이고 남편은 71살이 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저는 병원에 주 4일 나가요. 저희 통장엔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3억 원이 5천만 원 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 5년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이 늙었습니다. 남편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저도 주름이 깊어졌어요. 무릎도 더 안 좋아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죠. 어느 날 큰애가 집에 왔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 일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린 아직 일할 수 있어. 큰애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얼굴 보세요. 너무 늙으셨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정말 많이 늙었더라고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핏기도 없었습니다. 손등에는 노인 반점이 가득했고요. 제 얼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큰애가 말했어요. 저희가 생활비 드릴게요. 제발 쉬세요. 저는 거절했어요. 안 돼.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큰애가 울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는 게 더 힘들어요. 작은애도 왔어요. 그러게요. 저희 둘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저희는 결국 아이들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경비 일을 그만뒀고 저도 병원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두니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오랜만에 남편이랑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이러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언제 이렇게 걸어본 게 언제예요.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애들 어렸을 때 공원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때가 좋았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지난 5년 생각하면 어때?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견뎠잖아요. 우리 둘이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왜 그때 그렇게 급했을까요? 남편이 한숨 쉬었습니다. 욕심이었던 것 같아. 700만 원 싸다는 말에 정신이 없었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저도 인정했어요. 저도 그래요. 너무 좋아 보여서 의심을 안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에 만약 또 집을 산다면 그땐 꼭 확인하자. 등기부등본도 제대로 보고 구청에도 가서 물어보고. 저는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집 살 수 있을까요? 남편도 웃었어요. 글쎄, 5천만 원으로는 힘들겠지.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옆에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손주들이 잘 크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집은 그냥 집일 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이랑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우린 참 행복했구나. 돈은 없었지만요. 남편이 옆에 와서 같이 봤어요. 이거 기억나? 애들 초등학교 운동회 때야. 저도 기억났습니다. 큰애가 달리기에서 1등 했었죠.
작은 애는 꼴찌였고요. 우리 온 가족이 웃으며 사진 찍었던 게 생각났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그 집이 아니었다는 걸요. 가족이었어요. 옆에서 함께 울고 웃어준 남편, 힘들 때 도와준 아이들, 저를 보며 웃어주는 손주들. 그게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손주가 또 놀러 왔어요. 이제 11살이 됐어요. 할머니, 저 중학교 가면 영어 잘하고 싶어요.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할머니가 응원할게. 손주가 웃었어요. 할머니 최고. 저녁에 남편이랑 밥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보내준 반찬으로요. 맛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뭐가요? 남편이 웃었어요. 이렇게 착한 자식들 둔 거, 건강한 거, 같이 늙어가는 거.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저희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남은 건 더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함께한 시간들, 가족의 사랑. 그걸 깨닫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저는 월세 20평 빌라에서 살아요. 3억 원짜리 집도 없고 베란다에서 키우던 꽃도 없어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남편이 옆에 있고 아이들이 찾아오고 손주들이 뛰어노니까요. 가끔 그 집 생각이 나요. 햇살 가득하던 베란다, 넓었던 거실, 처음 열쇠 받던 날의 기쁨.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있거든요. 더 겸손해지고, 더 신중해지고, 더 감사할 줄 알게 됐으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집을 살 때는 꼭 꼼꼼히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직접 보고 구청에 가서 위반 건축물인지 물어보세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싼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내지 마세요. 700만 원 싸다는 말에 눈 멀지 마세요.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급하게 산 집은 독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요. 하지만 만약 저처럼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는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건강하면, 가족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도 남편이랑 저는 공원을 산책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잘 살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말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집은 그저 건물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월세 20평이든 3억 원짜리 빌라든 상관없어요. 함께 있으면 거기가 집이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35년 모은 돈을 잃고 5년을 허우적대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걸 찾은 이야기.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 여러분도 힘내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처럼요. 저는 72세 최광민입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평생 모은 돈이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단 3년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심지어 3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되었죠. 월 600만 원 수익 보장, 안전한 펜션 사업, 친구도 성공했다. 이 달콤한 말들이 저를 지옥으로 이끌었어요.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 비슷한 유혹에 흔들리고 계실 어르신들이 있을 겁니다. 제 뼈아픈 실패담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경고가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광민입니다. 올해 72세가 되었어요.
40년간 대구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5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세무사 일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요. 새벽 6시에 사무소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고객들 세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덕분에 두 아들 모두 좋은 직장에 취직시킬 수 있었어요. 사업을 정리할 때까지 모은 돈이 3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산 아파트 전세금 빼고 나면 순수하게 손에 쥔 현금이 이 정도였어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관절염이 심해져서 정기적으로 한방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월 치료비만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은행 적금 이자는 연 1.8% 정도였어요. 3억 원을 넣어봤자 한 달에 45만 원 남짓 나오는 셈이죠.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경제신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주식은 위험해 보였고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 났어요. 그냥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투자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죠. 아내도 걱정이 많았어요. 가끔 밤에 잠자리에서 한숨을 쉬며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날로 커져갔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원금을 깨먹을 수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인 이동수였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71세인데 젊었을 때부터 사업 감각이 뛰어났던 친구입니다. 같은 대구 출신이라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죠. 어느 토요일 오후 동창회 모임에서 만났는데 이동수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요즘 펜션 사업이 대박이라는 거였습니다. 작년에 경북 봉화에 펜션 하나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월 4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월 400만 원이면 제 연금의 3배가 넘는 돈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수익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이동수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가족 단위 숙박을 선호한다는 거였습니다. 호텔보다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펜션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게다가 정부에서 관광업 지원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수는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2년간 펜션업 매출이 평균 30%씩 증가했다는 통계였어요. 특히 봉화 쪽은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고 자연환경이 워낙 좋아서 예약이 끊이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우리가 펜션 운영을 어떻게 하겠냐며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수가 보여준 수익 자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월 400만 원이면 우리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아내 치료비 걱정도 없어지고 자식들에게 용돈도 보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 적금 이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익이었죠. 그 후 한 달 동안 펜션 사업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고 관련 서적도 몇 권 사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기존에 운영되던 펜션을 인수하는 방식이라면 위험성도 적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단골 고객들도 있고 시설도 갖춰져 있으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투자 금액이었습니다. 이동수가 운영하는 펜션을 직접 보러 갔을 때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관리된 시설에 주말마다 가족 단위 고객들로 가득했어요. 실제로 예약 현황을 보여주는데 2달 후까지 주말은 모두 찼더라고요.
마침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왔다고 이동수가 알려주었습니다. 경북 안동 근처인데 기존 펜션을 그대로 인수하는 거였어요. 시설도 좋고 단골 고객도 많다고 했습니다. 안동의 그 펜션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3,000평 대지에 독채 펜션 8동이 있었고 계곡과 인접해 있어서 경관도 뛰어났습니다. 기존 사장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처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였죠. 인수 비용을 물어보니 총 15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돈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월 수익이 600만 원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물었더니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펜션 자체가 담보가 되니까 대출 승인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동수의 소개로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요즘 관광업이 호황이라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출해 준다고 했습니다. 담보 가치가 충분하니까 12억 원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무 큰 돈이 아니냐며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동수가 먼저 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던 펜션이니까 위험성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월 600만 원 수익에서 대출 이자 200만 원을 빼도 400만 원이 남는 계산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쉽게 승인이 났습니다. 펜션의 담보 가치를 18억 원으로 평가해 주어서 12억 원 대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결국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고 우리 돈 3억 원을 보태서 15억 원의 펜션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5천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남겨두기로 했고요. 그날 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2년 만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었거든요. 동시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성공하면 우리 노후가 정말 편안해질 텐데 하면서도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동수가 성공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 거라고요. 계약을 완료하고 펜션 운영을 시작한 것이 2018년 3월이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좋았어요. 기존 단골 고객들 덕분에 예약이 꽤 들어왔고 월 수익도 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출 이자 20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수익은 200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연금보다는 많은 돈이었어요. 여보,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아내도 처음에는 만족해했습니다. 주말마다 펜션에 가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손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있었거든요. 여름 성수기에는 더욱 바빠졌어요. 거의 매일 예약이 차 있었고 월 수익이 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자를 빼고도 500만 원이나 남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정말 대성공이라고 생각했죠. 이동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내 말이 맞지? 이런 좋은 기회를 소개해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요즘 사업을 하나 하는데 제법 잘 되고 있어.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보자 펜션이라고 답했습니다. 월 수익이 꽤 나와서 이제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죠.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만 받던 입장에서 이제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여름 휴가 때는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10년 만에 제대로 된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큰아들 가족과 함께 4박 5일 동안 좋은 호텔에서 지냈어요.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은 제가 낼게요 하는 손자에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낼 거야. 할아버지도 이제 여유가 생겼거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경제적 여유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 이상씩 들어오는 수익금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기분이었죠.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성수기가 지나면 당연히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평일에는 아예 예약이 없는 날도 많았고 주말에도 절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월 수익이 200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가을부터 예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수기가 지나면 당연히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평일에는 아예 예약이 없는 날도 많았고 주말에도 절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월 수익이 200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기존 사장에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걱정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여행비 지출을 줄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새로운 펜션들이 계속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펜션 근처에만 새로운 펜션이 3곳이나 더 생겼어요. 시설도 더 좋고 가격도 비슷하니까 고객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펜션만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권이 많아진 거죠. 겨울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한 달 수익이 100만 원도 안 나오는 달이 생겼습니다.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인데 수익은 그것도 못 맞추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돈을 보태서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연금에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대출 이자 부족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수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그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민아, 올해 겨울이 유난히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내년 봄이 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천만 원이던 운영자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펜션업계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담보가치 재평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넣거나 일부 상환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럴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해 겨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예약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텅 빈 달력을 보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관광업 전체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2020년 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관광업 전체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2020년 2월 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일이라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펜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가족 단위라고 해도 5명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 펜션을 찾던 고객들 대부분이 5명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 모임이었거든요. 갑자기 주요 고객층이 차단된 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석 달,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약 취소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미리 잡혀있던 예약들이 모두 취소되면서 수익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어요. 간혹 가족 단위 예약이 들어와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야 했어요. 월 200만 원씩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수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뉴스를 보면서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지 기다렸지만 오히려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환 연기를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펜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 전반이 어려워서 담보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추가 담보를 넣거나 일부 상환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럴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11개월째 적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5천만 원 운영 자금도 거의 바닥났어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동수에게 연락해 봤더니 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다른 투자 수익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안전한 은행 적금에 그냥 두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1년 여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대출 이자를 낼 수 없게 된 거였어요. 16개월 동안 적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5천만 원 운영 자금도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월 200만 원씩 대출 이자를 낼 여력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대출 연체 3개월째입니다. 담보물 경매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5억 원짜리 펜션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경매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놔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펜션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아내에게 아마 많이 잃을 것 같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펜션이 결국 9억 원에 낙찰된 거였습니다. 15억에 사서 9억에 판 셈이니 6억 원의 손실이었어요. 은행 대출 12억을 갚고 나니 오히려 3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넣은 3억 원은 완전히 날아가고 추가로 3억 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일을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큰아들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미리 상의해 주셨으면 말렸을 텐데요.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요. 결국 부산 집도 팔아야 했어요. 3억 2천만 원에 팔린 집을 처분해서 은행 빚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전세로 들어갈 보증금도 부족해서 큰아들이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자식에게 이런 신세를 질 줄이야. 새로운 집은 큰아들 집 근처 작은 전세였어요. 월 관리비가 30만 원 정도 나오는 10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10평 방으로 이사하니 모든 가구를 처분해야 했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아내의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관절염이 더 심해졌는데 이제는 비싼 한방 치료를 받을 여력이 없었어요.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앞에서 고백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큰아들 집 근처 작은 전세집에서 살고 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이제는 적응이 되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큰 불편은 없어요. 아내의 관절염 치료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방 치료는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 없고 이제는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아내와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거예요. 사업 경험도 없는 72세 노인이 무턱대고 15억 원짜리 사업에 뛰어든 것도 무모했고요. 여보,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야지. 아내는 이제 불평 한마디 없이 이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씩씩하게 견디고 있어요. 요즘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큰돈 사업에 함부로 뛰어들지 마세요. 특히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추천해줘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이 들어서 하는 사업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말씀하실 때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당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는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였지만 그런 변수까지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했어야 했어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은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없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가끔 용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정중히 거절하고 있어요. 이미 집 문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다행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월 150만 원 정도는 나와서 생활은 할만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때 그냥 은행 적금에 두었으면 지금쯤 얼마나 편안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오히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저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가족 간의 정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금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큰 수익을 노리다가 모든 걸 잃는 것보다는 작은 수익이라도 확실한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72세에 얻은 이 뼈아픈 교훈이 여러분에게는 미리 주어진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